1월 28일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인상 깊은 연설을 남긴 신정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 의원을 지낸 청년 정치인입니다. 경기도 의회 의정 활동 중에도 간간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경기도당 창당대회 연설은 그의 정치 이력을 통틀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연설이 훌륭했던 건 단지 웅변 능력이 좋아서인 것만은 아닙니다. 직접 겪은 삶의 경험들을 녹여낸 연설문은 생동감 넘쳤으며 무엇보다 과거 의정 활동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기에 그의 연설엔 진정성이 더해져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가장 큰 미덕이라면 선명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건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고 이력이 쌓여갈수록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결정에 있어 자신과 연결된 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정치 경험이 적은 청년 정치인은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적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성 정치인보다 선명할 수 있고 대중이 청년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 또한 그러한 선명함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와 신정현 위원장의 탈당은 실패의 상징입니다. 민주당의 실패를 통해 반면 교사를 얻어야 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선명함은 반드시 기성세대와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청년 정치인의 선명함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청년 정치인의 선명함을 통해 성찰하고 때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아집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청년 정치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역할은 민주당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벗어난 정치인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특히 신정현 위원장 같은 청년 정치인에게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미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갔네. 예,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스피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일을 하고 우리도 이제 다시 당 만들고 막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다이나믹하고 뭐 기복이 심하죠 아주. 일주일 혹은 이제 한 달 텀으로 놓고 보면은 약간 좀 예전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스펙타클하다고 네, 할까요? 그렇죠. 간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안 보고 잤어요. 저도 대본 쓰느라 이제 까먹고 있다가 맞다 오늘 축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뭐 제가 검색했을 때 아마 한 후반전 초반쯤 됐나 그랬는데 1대0으로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네. 아씨 내가 축구를 안 보는데 왜 치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덮어놓고 이제 네네. 대본 좀 쓰다가 그것도 궁금하잖아 어떻게 끝났나. 네. 봤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끝났을 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2대1이 돼 있고 연장전 가고 있는 거야. 뭐지? 그러고 봤더니 어제도 또 그 전에 16강전 사우디전도 그랬지만은 그 막판에 후반 인주리 타임. 예, 인절의 추가 시간 때 그때 집어넣었더라고요. 동점골을. 네네네. 어제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연장에 이제 손흥민이 프리킥 죽여주는 거 차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데 막 해외 평가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얘네들 한국 팀 이상하다고. 이 지금 보면 전술도 개판이고. 지금 감독이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클린스만 감독이죠. 예, 전술도 엉망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이 한 골 먹고 나면 갑자기 눈빛이 변해가지고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막 전술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애들이 모두가 전환이 돼가지고 이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무섭다고 막. 그래서 결국 한국이 우승할 거다 막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
사우디전부터 그러니까 16강전 이후부터 보면 두 경기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걱정되는 건 체력이에요. 예, 체력이죠. 네, 이게 16강이랑 8강 모두 풀로 뛰어가지고. 예, 연장전까지 달리는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거는 선수들 혹시 부상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뭐 그걸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축구를 통해서 참 이 정덕질을 하면은 그래서 네네. 확실히 그래. 아주 옛날에 말입니다. 예. 그 차범근 감독께서 그 대표팀 감독할 때 네. 그때쯤에 제가 그 스포츠 신문을 봤을 때 네. 그때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제 동시에 이제 진출을 할 때였나 이제 월드컵 본선에 그때 이제 일본 팀의 뭐 강점 세 가지를 뽑고 한국 팀의 강점 세 가지를 뽑았는데 네. 일본 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국 팀은 3S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강하다고 네. 그 3S 중에 하나가 네. 스피릿이었습니다. 피릿. 예, 정신력. 네. 사실 일본은 막 그때 뭐 좀 되게 뭐 시스템적이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한국은 뭐 정신력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선수 갈린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은 평가긴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해. 지금 감독이 그래서 그런 것 근데 같은데. 뭐 수준은 계속 올라가면서도 네. 근데 그 정신력은 진짜 어떻게 강제 주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거의 사실상 DNA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제 정신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받쳐줘야지 가능한 거지. 아, 그렇죠. 예, 체력이랑 이런 게 이 받쳐줘야. 마음은 앞선다고 맞습니다. 뭐 되는 게 예. 아니고 예. 지금 애초에 선수들 그 대표 선수들 수준이 레벨이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 수비수 김민재 선수 체격 보면은 뭐, 네. 와 거의 뭐 유럽 선수 체격이에요. 예전 국대 때 이제 차두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차두리 네네네. 이렇게 피지컬.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도 보면은 이렇게 막 훈련하다가 대표팀 안에서 훈련하다가 차두리랑 갖다 박아가지고 막그 부상 당해가지고 예. 얼마간 치료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선수들끼리도 쟤랑 부딪히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 차두리랑 김민재랑 만난 영상이 있거든요. 아, 예. 보면 차두리가 막 혀를 막 내둘러요. 그런데 막 김민재는 이제 괜히 이제 그래도 선배니까 예. 장단지 보러 아직도 저거 운동하고 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차두리 선수 이제 선수나 이거 코치지. 차두리 네네. 코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고 김민재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골이 대단한 선수구나. 네네.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이다 저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잠시 축구 얘기로 네. 빠졌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 정신력도 기본기가 받쳐줘야지 정신력이라는 게 가능하다. 아, 그 맞습니다. 네, 중요하죠. 우리도 이제 멘탈 체력을 더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이제 저기 뭐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죠. 네네네. 상당히 얼차가면서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또 오랜만에 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네. 또 기본소득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고요. 그 인상 비평을 한번 하자면은 네. 뭔가 네. 좀 기분이 약간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네. 약간 들떠 있다 네. 이런 인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잖아요. 네네. 네, 그 김건희 여사 사건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쌩 까버렸지 뭐. 네. 그리고 저기 무슨 민생 대토론인가 네, 그것도 네, 네. 그것도 뭐 감기 걸렸다는 걸 핑계로 네 맞아요.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지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렇게 표정은 그렇진 않은데 네. 뭔가 이렇게 말하는 연설하면서 그다음에 기자랑 문답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냥 그 기저에 네. 묘하게 들떠 있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큰 구도를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대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총선에 이제 민주당을 뽑아달라. 뭐 그런 게 가장 큰 골자이긴 한데 네. 뭔가 되게 좀 구도를 잡은 게 네. 그게 참 그 괴랄하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저는 안 나는데
그 올해 그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당했던 그 테러를 네. 왜 연설문에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심지어 이렇게 목에 그 흉터도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그러고 네, 그랬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와이셔츠 카라 때문에 살았다. 뭐 그건 이제 기자랑 그 질답하는 네, 네. 데에서 네. 나왔던 얘기인데 네. 뭐 시덥지 않더라고요. 뭐 영양가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뭐 당연한 걸 수도 그냥 그 있는데.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오랜만에 그 역시나 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브랜드라고 하면 네. 그 이번에는 이제 그냥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거를.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출생 기본소득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뭐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뭐 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당연히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네. 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현재 이런 제도들이 정부 정책으로 돼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기초 단체에서는 저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많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이낙연 위원장님도 자주 거론하셨던 네네. 영광의 사례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뭐 이제 두 자녀, 그다음에 네. 세 자녀 이렇게 네. 그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거 정말 그거는 이미 지금도 사실 소득 조건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네, 검색해 보면은 그냥 그 아이들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만 네. 네, 지원하는 걸로 네. 돼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굳이 네, 이거를 출생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언어도단이죠.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출산 장려 수당 아니면 아동 수당 뭐 네, 이렇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거죠. 네. 네 이거를 이제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네. 뭐 그래서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교육비도 막 팍팍 네.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뭐 그 얘기를 덧붙였죠. 이제 교육비를 얘기하면서 뭐 사립대학들도 네. 뭐 어떻게든 지원을 해가지고 등록금 수준을 반값으로 낮춰서 그냥 그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네, 등록금을 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야지 가능한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립대학한테도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럼 얘기죠. 사실상 이제 네. 모든 대학을 그냥 국공립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된 얘기냐고. 그렇죠. 근데 뭐 사립대학도 뭐 그렇게 뭐 지원 팍팍 해주면 좋아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역시 뭐 재원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니까. 네, 재원도 네. 많이 필요해질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적정하겠냐. 네. 뭐 늘 이제 문제되었던 그런 것들이 뭐 여실히 그냥 드러나는 네. 네. 기자회견이었고 그놈의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 사회로 아직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네. 그렇게까지 완성형이라거나 한참 부족하죠, 사실. 네 일단 뭐 재원 규모로 보면 네.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네. 그런데 뭘 벌써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 사회로 가겠다는 것인지 막 그냥 건너뛰고 막 그냥 가겠다는 거야. 뭐 거기다가 그 말도 안 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용어를 남발하고 오용을 해버리면은 그 원래 의미가 퇴색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 그냥 기본소득 무조건 안 된다 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렇죠. 예. 아주 이제 거의 혁명적인 사회 시스템의 사회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그 공산주의 이데아 상황이 와야 가능하다니까. 뭐 이제 그거에 준하는 어떤 이제 생산 시스템의 어떤 그러니까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시점 됐을 때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계속 기본소득 용어를 오용해버리고 나면은 그때 가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원론적인 기본소득론자들한테도 이재명은 사실은 배격해야 될 그런 존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해인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양반은 기본소득을 자기 당명으로까지 건 사람인데 네네. 저런 식으로 용어를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뭐 전혀 신경 안 쓰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한번 그 빼자면 더 달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것 같고 용해인 의원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자기 포장을 하죠. 네. 우리가 존재가 있어서 민주당이 그나마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꺼내고 거기에 우리 기본소득당의 존재 의의가 있다.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플레이인 거죠. 그런 셈이죠. 네.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용해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이제 이 위성정당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 가지만 더 네. 이제 하자면은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이제 시대 과제라고 내세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사 독재를 네.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된다고 독재 청산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당대표 취임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 네네. 자신이 생각하는 당대표 기간의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흘렸어요? 자, 말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 거기에 관해서? 안 했어요. 넘겼어. 웬일이지? 할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보다 할 게 없는 건 억지로 지어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흘리고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선 의석수에 묻어가 보겠다는. 그거 참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 없으면 그 비양 양심 없는 이재명도 포장을 못 하나. 이낙연 위원장님이 6개월 동안 당대표 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끝나서 한겨레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킵에 뜨다가 마침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때 보면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422개 입법안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조례들이랑 포함하면 480개 정도의 뭐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던 쟁점 법안들도 있었죠.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때 그 저기 검경 개혁에 관한 법들. 수사권 조정은 아마 이낙연 대표 취임하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이제 패스트트랙 아마 그렇죠. 타서 홍영표가 그때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그거 하나 겨우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 이제 후속 법안들이 이제 많이 미흡했으니까 그 관련된 법안들 통과시킨 거랑 국정원 개혁법도 그때 통과됐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주 4.3 특별법, 4.3 특별법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식 나는 그 법안 많이 통과시킨 거 그걸로 보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낙연 위원장님 같은 인폼에서 뭐 자화자찬성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렇죠. 정량적으로 봤을 때 법안이 많이 통과됐다는 거는 그만큼 국회가 일을 많이 했다. 그렇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근데 신기하긴 한데 이재명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못하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봐도 쥐어짜도 안 나오던가 그렇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겸손으로 포장된 듯하게 이렇게 싹 흘렸는데 결국은 자신도 별로 할 말이 없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신기하긴 하다. 네. 뭐 이 정도로 영양가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제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연결되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제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님이 1월 28일 날 KBS와 이제 인터뷰를 가진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요 인터뷰가 이제 기사로 나온 게 제목이 뭐 위성정당은 거짓말 선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으신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뭐 내용을 보면은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아주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선거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서 양당이 어떤 형태로든 위성정 등은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예하고 선거제도에 의해서 요만큼이라도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가 자꾸 늦어진다. 이렇게 이제 현 상황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작년 그때 한 6월 달쯤 됐었나? 국회의장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인가? 그 선거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가 네네. 그러면서 총선 6개월 전까지는 합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름 중에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 모임도 만들어 가지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여야 예. 초당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 전에는 세팅을 끝내야 된다. 룰 세팅 끝내야 되니까 양당 모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뭐 양당이 뭐 공히 네. 네. 이 점에서 이제 뭐 이때 나름 이제 그 많이 목소리를 냈던 게 이탄희 의원이긴 하죠. 네. 뭐죠? 저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거기 그 이탄희 의원이 이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연동형을 고수해야 되냐고 하는데 뭐 속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진보층의 어떤 지지를 자기가 좀 흡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야욕 같은 게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뭐 진영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탄희 그러니까 주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목소리는 나왔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질질 끌린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지금 이재명이 지금 답을 좀 해넘어갔잖아 벌써. 작년 연말에도 해넘어가기 전에 한다 그래놓고는 해가 넘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세상에 어디냐고. 9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이것도 정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선거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또 선거구가 네네. 획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래서 이거 어떡하려고 이러나 싶고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 작년 11월 달에 절충안을 제시를 하신 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전국을 어떻게 3개로 나누느냐? 그냥 위에서부터 3분할 하는 겁니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마도 서울 경기일 거고, 서울 인천 경기일 거고, 중부권 하면 강원 충청. 그다음에 남부권은 나머지 지역들. 영호남, 뭐 제주도까지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제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뭐 대략 지금 비례표가 47석이니까 인구별로 자르면 16, 15, 16 그렇게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겠나 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이제 지금 연동형으로 가려니까 사실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네. 연동형으로 가지고 다음에 이제 위성정당에 관해서 양당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제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국힘은 연동형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 병립형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답정로죠. 네. 네. 연동형 하면 우리 위성 무조건 만든다 이제 그렇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도 좀 고착되는 면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이재명이 결단이 내리면 할 수는 있을 텐데 못 하고 있는 건 이제 이재명 본인의 어떤 유불리에 따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버리면은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 게 이재명 개항이 안 나오고 비례로 나올 것이다. 그런 추측도 있지만은 뭐 본인이 비례로 나온 것도 비례로 나오는 거지만은 연동형으로 가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뭐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비례로 꽂아넣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안심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렇죠. 위성정당에도 위임을 해버리면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꼭 집어넣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지. 막 쟤네들 딴 마음 품을지도 몰라.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조정훈 전 시대전환 그렇죠. 의원 네.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용해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막 민주당한테 막 위성정당 할 테니까 같이 뭐 연합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배치 달고 나면 언제든지 수틀어지면 남인 거지. 그렇지. 땀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못 믿지. 그리고 지역구도 지금 보면은 막 이재명한테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 중에도 이재명이 별로 탐탁지 않은 인물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경 같은 케이스도 그런 것 같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양이원영
양현영 맞지? 양이원영, 광명에. 예. 양현영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주 저희가 이제 추측을 했잖아요. 이현주 영입하려는 게 네네네. 거의 꽂으려는 거 아니에요. 추천했는데 정말로 그런가 봐요 보니까 뒤에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 분위기죠. 네.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백브리핑에서 이제 백청이 이야기한 것도 양현영 싫어한다고 이재명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얘 하나를 살려가지고 만약에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내 방패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동안에 양현영이 가져 그 득을 준 것보다 실로 뺏긴 게 더 크다는 거지. 양현영이 워낙 멍청한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네, 기사에 이제 올라오면은 대체로 네.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된 그런 그렇죠. 요소가 많았죠. 네. 어쩌면은 저기 누구야 그 김의겸 같은 양반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네, 네, 네. 띠빵해가지고 딜빵에 또 김남국 요공 최강욱 바로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거 최강욱도 보십시오. 바로 날려버리고 예. 뭐 김남국도 이렇게 내쳐버렸는데 뭐 이제 지역구 의원들도 그 정도인데 비례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최대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제대로 꽂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 티오가 지금 이 한청년 쪽으로 내줘야 될 티오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가능하면 이제 걔네들 비례로 꽂아줄 수 있으면 비례로 꽂아주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저기 비례 후보들을 꽂을 수 있는 병리평 쪽에 이제 좀 더 무게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이랑 이 권역별 병리평 요거 두 네네. 개를 가지고 좀 이제 이재명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젠가에서는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그냥 당 대표한테 위임을 시켰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가 정하세요. 네. 총대 매라는 소리죠. 예. 욕도 네가 먹고 뭐 그런 네네.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제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큐브 위성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네, 달 탐사 위성이죠. 네, 달 탐사 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나오고 나가지고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서 나름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근데 또 해명을 내놓고 났더니만 다시 또 이제 여러 언론에 후속 보도들이 나왔는데 제가 요걸 정리하고 나서 이제 오면서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추가로 또 나온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게 그 국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충분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이제 급하게 예산을 신청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애초에 국회 올해 이제 작년에 예산 심의 집어넣을 때 그때 이걸 편성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그때 편성을 안 했다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이제 막판에 급하게 넣는 것처럼 해서 그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이거 요청을 했다는 근거만 남기는 수준으로 그렇게 던져놨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위성 만드는데 지금 뭐 기한안에 위성을 만들 수 있냐 이제 그런 식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기정통부 쪽 관계자가 좀 빠듯하긴 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 쪽에서는 뭐야 이거 뭐 기간 안에 만들지도 못한다는데 이거 그래서 아직 논의로 제껴놨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맞춰봤을 때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관계 과학 업계에서는 이거 그 과기정통부의 그런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큐브 위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미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또 수준 기술 레벨을 상당히 올린 그런 큐브 위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작년 5월달에 이제 그 누리호에 실어가지고 보낸 위성이 4개가 있습니다. 도요셋이라고 아무도 네네. 도요셋에다가 이제 세틀라이트를 합친 이름 같은데 도요셋이라고 이제 4개의 큐브 위성을 실어 보냈는데 이 중에 3개가 우주에서 편대 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위성 편대 비행이. 그러게요.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한다. 그 쉽지 않죠. 예. 궤도 비행을 하는데 그 네네네. 타이밍 맞춰가지고 같이 돌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저 기술 같은 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 내에 그 달에 별을 큐브 위성을 만드는 거는 가능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모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자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그럼 과기정통부는 대체 왜 이랬느냐 여기 관해서 이제 추측 나온 기사가 민중의 소리에서 이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던데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반적으로 예산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 특히 지금 R&D 쪽에 막 까고 그러고 있잖아. 네.
그래서 괜히 이거 예산 추가로 타내려고 하면은 정부에 밑보인다. 과기정통부 쪽에서 지뢰 몸을 살리는 게 아니냐. 이게 고작 70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70억 돈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 정부 예산 규모에 비하면 70억은 너무 작은. 그리고 굉장히 이거 지금 70억이 굉장히 싸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저기 미국이 이제 그 달에다가 보낸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그거 보내려고 4천억인가 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 로켓까지 다 만들어서 네네네네. 직접 보낸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위성만 만들어주면 실어서 보내줄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좀 그쪽 뭐 취미나 아니면 업계 쪽 사람들 간에 이제 설전이 오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 중에 하나가 이거 바가지 쓰는 거라서 네. 과기정통부에서 커팅 시킨 게 잘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업계 사람들한테 된통 얻어맞고 네네. 개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눈치를 보다가 이런 어떤 굉장히 이제 정말 이제 황금 같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날려버렸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네네. 봐서는 참 이게 그러니까 정부 역할이라는 게 참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눈치를 보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상징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알아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게 뭐 긴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네. 숨 쉴 공간이 없잖아. 그렇죠. 예.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고 민주당이랑 뭐가 달라요? 민주당도 다 이재명 입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윤석열은 맨날 그 이제 안보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안보의 가장 큰 두 축은 기술이랑 경제력이에요. 네. 근데 둘 다 지금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안보를 어떻게 챙긴다는 건지 뭐 미국하고 일본한테 잘 보이면 안보가 챙겨지나? 미국도 돈 없어. 그렇지. 미국도 지금 돈 딸려. 지금 전쟁 여러 군데서 터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참 깝깝한데 이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 네. 우리도 좀 정신이 없긴 한데 네. 하여튼 더 정신을 바짝 차려 보도록 하죠. 일단 그럼 단신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감자님, 엑친 S님, 판테라 카피밴드 판케라님, 달타냥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테라 아시나 봐요. 판테라 판케라라고 닉네임을 쓰셨는데 판테라 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네. 확정이네 확정. 확정입니다. 확정. 네. 네. 반갑습니다. 메탈 덕후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자, 다음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1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리고 AS가 필요하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이 안전 박스를 보내드려서 다시 그 안전 박스에다가 고장난 컴퓨터를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깔끔하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 웰컴퓨터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1월 이벤트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네네.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는 불발됐지만은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두 분을 추첨해 가지고 블루투스 사운드바를 증정하겠다고 하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첨되신 두 분 트위터 닉이 동동씨님 그리고 그 아즈라엘 7771님 두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이 두 분은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그 트위터 쪽지로 웰컴부터에 이제 그 수령지 주소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사운드바가 이게 한 5만 원 상당 되든가 꽤 괜찮은 물건인데 요거를 이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당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번 주에는. 네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역당 창당이 쭈루룩 있어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토요일 오늘까지 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인천시당 창당대회까지 해가지고 지금 6개나 7개 창당을 했는데 그래서 당원들이 지금 창당대회 때 이제 지역당별로 이제 발표된 당원들을 총 합쳐보면 대략 한 4만 정도 됩니다. 어째 인천시당이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많이 모았더라고요. 8,000명 넘게. 와.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서울시당이 아마도 뭐 10,000명은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5, 6만 수준이 아닐까 당원 모이는 게. 근데 이제 그 시당 그 외에도 이제 시당을 창당 못한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신 당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추가로 입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예상치는 좀 내일 이제 우리 중앙당 창당대회 하면은 그때 가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예상치가 10만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내일 돼봐야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 지역당 창당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1월 29일 날 그 미래대연합이라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공동 창당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그 합의 사항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네 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문을 한번 쭉 보면은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대회는 양당의 통합 창당대회의 성격을 갖게 되며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칭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의 기초에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가칭개혁미래당의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해서 이제 미래대연합 박원석, 새로운미래 신경민 요 두 분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최종 책임자들입니다. 두 분 이제 이름으로 해서 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기사를 하나를 좀 봅시다. 이게 이제 저는 요 기사 이게 그 전승민 아나운서가 트위터에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기사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시사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사를 한번 봐봤는데 이게 이제 1월 29일자 뉴스핌 기사인데 뭐 기획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획 타이틀이 정치가 싫어서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연재되는 기사인데 이 중 이제 첫 번째 기사고 제목이 갈등, 표, 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전 민주당 사무당직자 이정현 씨라는 분의 이제 기획 인터뷰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 당으로 입당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낙연 위원장님이 이제 이정현 동지라고 어느 자리에서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을. 아, 네네. 네. 이분은 이제 34살이 34세 젊은 분이죠. 2016년 4월달에 입당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 가지고 대통령 보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15년부터 그때 입당 러시아 할 때 그때 이제 입당하신 셈이고 그리고 이제 2017 그 17년 대선 때는 무재인 캠프에 이제
원래 이분 선배가 좀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많이 일을 했었는데 그 선배 따라서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는 그 2017년 11월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를 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제 민주당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당직자를 이때 이제 공채로 선발을 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 이게 140대 1이거든. 아, 경쟁률이. 여섯 명 뽑는데 그러니까 6명 뽑는데 몇 명 간 거야? 1,000명 넘게 간 거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1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분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를 했어요. 민주당에.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5월째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 시기에 같이 이제 휴직을 내고 있다가 2022년 9월에 이제 퇴사를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 자리에서 퇴사를 하면서 당에서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그 자기 경험이나 소회를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그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님 좋아서 들어갔고 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직자도 이분이 원래 로스쿨 가려고 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로스쿨 뭐 대기 번호까지 받았다고 해. 합격을 못 하고. 근데 대기 번호 받아도 간혹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당직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한번 응모를 했다가 이제 이제 채용이 된 건데 그래서 그 당직자 들어가서 초반에는 되게 이제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그 당시까지 문재인 정부 전반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네. 특히 그 저기 판문점에서 저기 김정은 만나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도 그때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평창올림픽 마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회담 열리고 너무 잘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네. 생각해 보면 평창올림픽 그거 다 사실 그때 올림픽 좀 지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올림픽 같은 거에 별로 그 의미를 안 두는 사람인데 저딴 거를 왜 받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괜히 또 임기 초반부터 이 똥덩어리 하나 어떻게 치우려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거를 뭐 똥덩어리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 뭐 기간도 얼마 없었는데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그냥 대한민국의 진짜 역량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위의 역량이 아니라 그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평창 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그 전에 그 만들었죠. 박근혜 정부 때 평창 올림픽 그 홍보 콘텐츠로 나온 거 기억하세요? 그거 뭐 이상한 거 무슨 막 키치풍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굉장히 괴랄한 거 만들었다가 갑자기 그거 말씀하시니까 네. 그 작년에 그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그 컨셉이 그러고 보니까 그 컨셉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차은택도 없는데 지금 정권은 차은택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걸 하겠다는 유인천이 그렇게 감각이 없나? 그분도 너무 오래됐지. 아니 그래도 공연 예술 계속했던 양반인데 연극과 또 이거는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아름아름 아는 네.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참 외주라도 좀 잘 주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정권 전반기만 해도 이제 정말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당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면서 그러고 지내는 와중에도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었다고 해요.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커피를 한 잔을 타더라도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 보탬되는 일이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중반기쯤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균일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제 그런 거였다고요. 이제 어느 날 당 내부에서 이제 그 자기랑 같이 채용된 6명에 관해서 이런 식의 내부 평가가 나돌았다고 해요. 이제 그 다른 기수 당직자들에 비해 가지고 당성이 떨어진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당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당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바람에 뭐 이를테면 이제 이걸 이제 굳이 뭐 선회를 하자면은 일머리 잘 모르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이쪽 경험이 없는 애들 그냥 그 이력 안 보고 뽑아놨더니만은 이 일머리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약간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정무 감각이 없네. 뭐 뭐 이런.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실무자가 미치겠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하신 이정현 씨는 자신 스스로를 이제 나는 애당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애당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네네.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기사 읽는 독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애당러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네. 애당이랑 이제 RE를 붙여가지고 네. ER을 붙여가지고 애당러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는데 당이 최선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당 입맛에 맞는 사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 당에 있던 사람들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일머리를 아냐 모르느냐 이제 그 구분으로 네.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 당성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분도 그리고 굳이 따지면 당성이 있는 사람이지.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서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 정도면 그렇죠. 당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일머리는 잘 모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머리가 좀 달라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랑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랑 비슷한 기수의 이제 A라는 이제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당의 입맛에 맞는 자료와 보고서를 착착 잘 써내는데 이제 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애당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당 입맛에 맞는 그 자료나 보고서를 못 만들어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입맛에 맞추려고 한 게 이제 굉장히 자기는 고역스러웠다. 아 엄청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개인의 생각과 당의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이제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당직자들이 뭐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입맛에 잘 맞는 그런 동료들한테 가끔은 이제 일을 좀 부탁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여기 이 민주당 이건 안 되겠다 싶었다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두 개를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2018년 때 이제 그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하는 이제 헤어약 씨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워마드에서 했었나? 아마도요. 그렇죠. 네, 뭐 오마드인지 메르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제 여성단체 헤어약 시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책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정현 씨가 이제 당시에 디지털 미디어국 소속으로 이제 온라인 동향을 살펴가지고 보고서를 써내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온라인 쪽에서 흘러가는 여론 동향에 관해서는 이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관찰자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좀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통령 임기 초만 해도 지지율이 전반적인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이제 높게 나타났잖아요. 80-90%까지 갔다가 이 해외역 시위로 20%가 중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평창 올림픽 때 하키팀 네네네. 남북 이제 공동 하키팀 선발하면서 그때 이제 당장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젊은 층들이 이제 반발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네. 그때 그래서 약간 지지층 이탈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도 70% 밑으로 안 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60%로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 이제 2030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당시에. 여성 2030 세대 지지율은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이것 자체로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문제가 있느냐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대통령 정부라는 지위는 모두를 아우르는 거지 특정 대상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데 2030 남성들한테서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찰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당에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고 보고서를 올려놓는데도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남이든 이대녀든 둘 다 아우르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왜 한쪽으로만 가는 게 표 받기 쉽다는 건 알겠는데 정치를 온라인에서 키비하듯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의문이 생겼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죠, 사실은. 네. 이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맞는 생각이고 이 당시에
좀 시위에서 나온 말들이 좀 과격하게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하긴 했지만은 뭐 이때 제기했던 문제 제기 자체가 꼭 틀렸다고 문제 제기는 해볼 만한 저는 사건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당시에 불법 촬영 이 페퍼스에 관해서 네네. 이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N번방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실제로 이제 불법 촬영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또 여성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주장이 의미 없었다고 보지 그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였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이탈하는 2030 남성들의 지지율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었다는 거죠. 네. 방치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지 사실은. 사실 이런 모멘텀에서 민주당이 혹은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액션을 취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특히 이게 이제 쭉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지난 대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특히 이대남 프레임 심하게 써먹었잖아. 네네네. 그건 진짜 자기들 안 찍어준다고 사람을 그렇게 특정 성별 특정 계층에 특정 연령대 그러니까 딱 계층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일종의 악마라고 할 수 있죠. 이대남 프레임도 그거를 선거 전략으로 들이대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설령 이긴다고 해도 그거 국민 화합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그렇게 치러버리고 나면은. 그렇죠. 이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미친 새끼들이지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티를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니들은 우리 국민 아니야. 그걸 이렇게 낙인 찍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네. 홍보 담당으로 이제 직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온라인 미디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이거 안 먹히고 하면서 좀 이게 당 내부적으로 이제 이분이 좀 직무에서 배제되는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른바 당성이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라. 네, 그래서 직무 변경을 시켰다고 네, 하죠. 재배치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제 부동산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책을 이제 내놓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풍선 효과로 인접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집값이 계속 잡히지는 않고 오르던 때였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당은 이 정부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하고 사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이제 누구야 그때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도 그렇지만 사실 집값 많이 안 올랐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이정현 씨 얘기로는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집값이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자료를 냈는데 당에서는 그것을 팩트라고 팩트체크 형태로 자료를 따라서 내라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랑 동일한 흐름의 자료를 내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가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네. 50% 넘게 올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10% 정도밖에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따라서 자료를 내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당시 담당 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담당 국장은 그대로 내보내. 네. 예, 그러니까 국토부 따라서 10%밖에 안 올랐다는 비슷한 형태의 이제 팩트체크 자료를 내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도 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이때 이제 이때 이제 정부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문파들도 이 막 집값 상승에 관해서 나오는 비토의 목소리들을 많이 이제 그냥 찍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밴드에도 보면은 다주택자분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 말씀 들어봐도 이거 집값 저렇게 지금 만만한 수준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꼭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싸잡아가지고 그때 막 상당히 이제 악마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참 버티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쪽 지지층에서 이탈하신 분도 있어요. 당시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러니까 상당히 양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지. 이번 인터뷰에 따르면은 네네. 이거 근데 참 국토부에서 이렇게까지 허위 자료를 냈다는 거는 사실 뭐 많이 그래서 그렇다. 지금 감사원 지금 네.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네. 그 뭐 한국 부동산원 뭐 음. 이런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주택 가격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닙니다. 네. 해볼 필요가 있죠. 네네. 근데 투명하게 제대로 해야지. 음. 그냥 막 잡으려고 하는 거면은 네. 좀 곤란하죠. 네. 자, 좀 이때는 좀 그런 시기였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정현 씨 생각은 솔직히 밖에서 보는 당의 모습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무는 이 당이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 네. 이것만 본다. 네. 설마 그 정도로 자신도 밖에 있을 때 설마 그 정도로 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나 싶겠지만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터지더라도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에서 도대체 유불리 표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바라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좀 약간은 이분이 이제 이분이 입사할 때 입당하고 이제 당에서 일할 때만 해도 20대 후반부터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꼰대 스타일로 꼰대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정치에 대해서 너무 판타지를 가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뭐 정치를 왜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이기는 것도 부차적인 거고 왜 이기냐면은 이겨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냥 이기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 자 그렇게 인터뷰를 한 이정현 씨는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들어가시기 전에 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마도 우리 당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위원장님이 이제 어떤 저도 기억이 날 듯 한데 어느 자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이정현 동지라고 이렇게 그 내빈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분 인터뷰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꼰대스럽게 말했다시피 이렇게 좀 물정을 잘 모른다고 혹은 정치에 대한 판타지를 너무 가졌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제 그 원론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그때 네.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절충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이 주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뭐 당이 선거를 위해서만 모든 거를 올인한다. 그러니까 선거 유불리만 따진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결코 틀린 지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이제 문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왔냐를 돌이켜 보면은 이 비슷하게 행동을 해왔어요. 이분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하게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뭐 이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방어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담론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국토부가 그때 정말 잘못한 게 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리고 이제 선거에 관해서도 선거에 그 총선 때도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마인드들이 있어서 위성정당 관해서도 당내에서 별로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었죠. 위성정당 관련해서 이견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별로 없었단 말이죠. 사실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진영 정도로 이렇게 딱 한정 지으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래도 좀 논란이 있었고 네. 그 외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그냥 완벽하게 네. 딱 당연히 위성정당 만들어야지. 국힘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쪽에 뺏기게 놔둘 거냐. 네. 네. 그래 이걸 이겨야 임기 후반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네. 예.
사실 뭐 이게 또 뭐 그렇게 뒷받침만 이낙연 당대표 시절 제외하면은 뭐 뒷받침해준 것도 별로 없구만. 네, 네. 민주당만 놓았죠. 예. 뭐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통찰력이 있었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두렵다. 아 그건 지선 때 말씀하셨던가? 네, 지방선거 때. 네. 네, 네. 근데도 그 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았던가? 그때는 코로나가 더 급해서 예. 그랬겠구나. 코로나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못 하셨겠구나. 네. 근데 아무튼 지선 때 그 큰 승리를 가지고 네.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죠, 사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죠. 네. 네. 특히나 민주당 안에서는. 네. 자 이제 아무튼 이제 이분이 원론적인 말씀들을 원론에 입각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인터뷰에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과 부딪히면은 흔히들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말들을 하기 마련이죠.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저께인데 이제 양소영 씨 이분이 이제 전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미래대연합으로 입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성명서를 내셨는데 이 성명서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를 믿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믿었었는데 네.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그거 어떤 식으로 믿었냐면은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성찰하고 네.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앞장설 것이라고 굳게 믿고 네. 지지했는데 네. 그 약속이 이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 이제 이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 반문인데 이거 이런 애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냐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정치력을 얻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추경 갈등이잖아요. 네. 추경 갈등을 중재해야 될 최고 책임은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리를 시켜버린다면 그 논리대로 하면은 김건희 문제 가지고 윤석열 못 가요. 김건희 문제는 그냥 김건희 문제야. 그리고 지금 뭐 이를테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정권 초기에 있었던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때도 여러 가지 참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다 윤석열 탓 못해요. 그냥 해당 부처 뭐 아니면 해당 부처 장관 아니면 해당 부처 실무자 그 사람들 탓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대통령이 왜 있는데 대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민정수석도 교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근데 잠시 얼마 뒤에 네. 그 직을 그 자녀분 문제 때문에. 그분 아니 민정수석은 그거 아니고 그 박범계 장관이랑 네. 이제 검찰이랑 뭔가 이렇게 이제 딱 봉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전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 그럼 이렇게는 일 못하겠다 하고서 민정수석직을 버리고 나가셨어요. 네. 네. 그때 근데 그분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니 민정수석 자리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나가느냐.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내부 안에서는. 네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분이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이제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대체 뭐 움직일 공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되짚어 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추윤 갈등이 있을 때도 뭔가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때 뭔가 주도권은 민주당한테 너무 많이 넘겨주셨던 거 아닌가. 네. 그것 자체도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재명이 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석열한테 정치력을 실어준 거는 문재인 정부한테 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양소영 전 네. 그 대학 위원장, 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정도는 우리가 네. 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워딩을 그대로만 봐도 네,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성찰하자 그랬지 이 네.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대통령한테만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언제나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한 부분에서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반성, 뭐 그런 게 언제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20대 총선을 아주 대승을 했다고 해도 네. 뭐 그렇다고 뭐 총선 기간에 민주당이 다 잘했나? 음,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이거 가지고 뭐 이를테면 반문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제 좀 너무 경직된 경직된 관점이다. 방식, 과대 해석한 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 다 받아야 돼요. 정말로 반문 있던 사람도 우리랑 같이 하겠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된 분이 계시죠. 유승희 전 의원. 네, 그렇죠. 유승희 씨는 뭐 딱히 그냥 뭐 반문이고 친문이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분을 위한. 그리고 사실 그 양반이 이제 이재명 쪽에 부역했다 뭐 그런 것들은 좀 있긴 하지만은 가장 인상 각인되는 거는 그 노래 부른 그거잖아요. 연분홍 치마. 네. 근데 그게 사실 그때 그게 이제 정청래랑 주승용이랑 싸우고 있을 때 최고위 회의 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예, 최고위원회 네. 때. 그때 이제 정청래가 네. 당시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였나? 주승용이 네, 네, 예, 네.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였는데 뭐 주승용 의원이 자꾸 이렇게 막 그 문재인 당시 당 대표에 대해 뭐 세게 뭐 무슨 얘기를 엄청 하니까 태클을 걸었죠. 네. 정청래 당시 예. 그때 이제 정청래는 수석 최고위원 예. 이 정도 위치였는데 그때 이제 공갈치지 마라 그때 이런 이제 식으로 그 막말이 그게 예. 막말이 거기서 나왔지. 예. 공갈치지 마라. 그러니까는 막 뭐 주승용이 이제 뭐 아마 때려치워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뭐 나 최고위원회 안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마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뭔가 세게 나갔는데 거기에 대고서 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공갈치지 마라. 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말 최고위원회를 안 들어왔었어 한동안.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청래 징계 때리고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나중에 돌아왔죠. 뭐 그렇죠. 그렇게 된 네.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정청래는 문재인 호위무사라는 이미지를 얻고 그렇죠. 네. 하지만은 총선에서는 불출마당하고. 예, 우리 영감님한테 네. 예, 당하고. 그러니까 그 뭐 유승희가 사실 그 상황에서 노래 불렀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되게 눈치 없죠. 뭐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아마 5월이었을 거야 그때. 그러니까 좀 무능하긴 한데 그 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좀 이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이제 자기 딴에는 항의의 표시로 저는 노래를 불렀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게 좀 한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천인공노할 그런 행위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의 입장이 다 다르긴 한데 네. 이제 유승희 의원이 이제 탈당한 이유를 보면 네. 한마디로 이제 공천 자격을 이번에 못 얻었고 네. 그 이유가 당내 경선 불복종 이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대 총선 20대만 21대 21대구나. 그렇지. 21대 2020년 유승희가 우리 동네 의원이 그럴 겁니다. 이제 김영배랑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경선에서 졌는데 네. 이게 항의를 했어요. 뭐였냐면은 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참 오래된 겁니다. 사실 그 언제야? 그 이정희가 이것 때문에 불출마했던 그 관악구. 네네네네.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네.
이 사건이었는데 여론조사할 때 어느 한쪽 직군이나 이제 연령 내가 네. 다 차버리면은 네. 20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비었으니까 20대라고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해라. 예, 예. 그렇게 운영하던 단톡방을 유승희 의원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김용백 캠프 측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시전했다. 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네. 그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총선 끝나고 바로 총선 시작하기 전에 그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도 검찰에서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8월에 네. 불기소 때렸지 검찰에서.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단톡방 캡처해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네, 네. 자료가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희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김영배는 불기소 처분되고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했지만 네. 사실 그 단톡방 캡처를 보면 네. 납득이 잘 안 되죠. 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항의했던 것 때문에 네. 이번 지도부에서는 그걸 경선 불복이라고. 예, 보고요? 경선 불복했으니까 자격이 없다 하고 아예 경선도 참여하지 못하게 공천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유승희 전 의원이 다시 그 성북구로 자기 지역구로 나오려고 했었나? 그렇죠, 네, 네. 그럼 김영배가 상당히 줄을 잘 탔다는 얘긴데. 예, 그 리벤지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소설이지만 네. 그때 당시에 뭐 김영배가 했을 때 네. 그때 이미 뭐 친 이재명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이해찬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고 지금. 지금은 이제 지금 지도부니까는 이제 이재명 이걸 그러니까 잘 호위하고 제가 있는 그래도 거지. 김영배 의원 괜찮게 보다가 완전히 정 떨어진 게 올해 초였거든. 네네네. 그 뭐야 문자가 뛰고 왔어요. 제가 탈당하기 전에 오늘 문자가 왔는데 내일 그 어디 저기로 정릉으로 나와라. 연탄 행사. 네, 이재명이랑 연탄 나란다고 나와라 그런 거. 뻑큐 날리려다가 그냥 익심만 하고 말았는데 네네. 그거 보고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 막 올리는데 이재명이랑 연탄 나란 사진 올리고 그래가지고 김영기 이제 빠이빠이다 그러고 이제 정을 딱 뗐는데 뭐 어차피 탈당할 거고 했지만은 네. 그 뒤에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점수를 많이 땄나 봐. 네. 유승희 의원을 그렇게 배제시켜 버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유승희 의원이 네. 그 탈당 기자회견 하고 바로 전날에 이제 네. 탈당한다고 단독 기사 이렇게 올라올 때 네.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온다 네. 이런 식으로 단독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셨었잖아요. 네. 뭐 저도 이제 처음에 기사 봤을 때는 야 유승희 의원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 유승희 의원이 탈당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당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네.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좀 알게 되다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을 다시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약간 여지도 그렇죠. 마음을 열 여지도 생기고 네. 조금은 이제 상대 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생기는 거죠. 네네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어떠한 뭐 어떤 사람이 한 말 한마디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사건 하나로만 이 사람의 그 입당이나 아니면은 그 함께 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막으면 그게 너무 경직된 그렇죠. 누군가를 완전히 그 하나로만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을 바라보 오다가 네. 이준석은 좀 이제 정말 함께하기 힘든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 뭐 이준석이 급한 게 아니고 네. 당장 이번 주에 합당한 네. 이제 미래 대연합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칭 당명 네. 개혁 미래당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후반기에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제 어제 이제 오늘 한 2, 3일을 그렇죠. 하얗게 불태웠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갈등의 네네.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2월 1일 날 이제 그 가칭 개혁 미래당의 가칭이었는데 이게 공식 당명이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무슨 단독 기사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거 공모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섣부른 오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수였는데 이제 미래대연합 측에서 이제 이거 마치 이제 공식 그 당명인 것처럼 그렇게 공보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공보물 수준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사실. 심각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이 공보물은. 일단은 단독 기사 이쪽에서 나왔던 네. 내용을 잠깐만 이제 살펴보고 가자면은 네네. 일단 제목에서 이번에 이제 일요일에 이제 창당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이 아예 이제 확정된다. 네. 예.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왔어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는 제목은 그렇지만 기사 내용 안에는 다른 이름들을 다 이제 한 800여 개의 네네. 당명 후보들이 있고 네. 이거를 논의를 거쳐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확정이 되지만 네. 뭐 마땅한 이름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냥 개혁 미래당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새로운 미래 내부에서 한 사람이 네. 뭐 그렇게 그 기자한테 네.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하죠.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은 여지는 있었어요. 여지는 있었는데 뭐 그 중에서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면서 네. 뭐 거의 확정된 그쵸, 것처럼 이제 개혁 미래당으로 불러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막 웹자보가 올라오는데 이미 다 막 개혁 미래당에 막 개미들이 막 나오고 가칭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거의 진짜 굳어진 거 아니야라는 네. 분위기가 정말 물씬 풍겼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이원욱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 미래당의 뭐 약칭 개미당으로 불러달라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개미라는 게 96년 이제 그 대선 때 김대중 캠프의 이제 상징 동물이었다. 뭐 그래서 정통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무한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개미가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저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개미 그러면서 개미친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네, 이제 멸칭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놀리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이제 개미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근면성실의 상징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건 이제 뭐 그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건 뭐 사실 새마을 운동할 때나 그럴 때나 쓸 법한 이미지였고 너무 올드하죠. 예. 지금 와서는 개미 그럼 뭐 저기 주식 개미 투자자밖에 생각 안 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네. 예. 그러네요. 예. 뭐 그만 생각나는 거 뭐 있나? 지금 뭐 설탕에 개미 꼬인다 뭐 그 정도? 딱히 이제 뭐 개미라는 게 그렇게 좀 긍정적이거나 아주 극적인 상징성이 부여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당명이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구석이 없지는 않다고 봤던 거는 어쨌든 개미당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기억하긴 되게 쉬울 거예요. 네. 확실하게 각인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각인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각인은 분명 된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꼭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애써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왜 공모를 했느냐 이럴 거면은 이게 이제 그 앞서 이제 그 공동창당 합의사항을 저희가 이제 한번 쭉 읽어봤잖아요. 네. 이제 3항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 미래당으로 결정을 했고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못을 박았어요. 네. 실제로 이제 공모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새로운 미래나 미래대연합 측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민주주의 실천행동 측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실시를 해가지고 구글 폼으로 받아가지고 한 80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보도에 나왔던 그 800여 개의 당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전달을 했는데 이 전달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우리 개혁미래당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면 이 절차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지금까지 이제 뭐 양당이 이제 그 합의를 하면서 혹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실제 인선이나 아니면은 뭐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를 많이 독려를 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참여하려고 막상 참여하려고 보면 생각 잘 안 나요. 저도 거기다 뭐 좀 건의해 보려고 했는데 딱히 저는 지금 정치권에 바라는 게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거라기보다는 어떤 민주주의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굳이 내가 쓸 건 없다 싶어가지고 안 쓰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반면에 당명이나 뭐 당 슬로건이나 혹은 뭐 당 색깔이나 그런 것들은 좀 이제 1차적인 것들이고 이건 충분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해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모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내 거가 낫네, 네 거가 낫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축제의 장처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들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분도 좋고 잘해보자고 의기투합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가 될 거라고 공모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벙찌는 거죠. 그리고 좀 그 심각한 수준의 공보물 네네네. 거기에다가 막 개미 그림 이상한 개미 그림 박아놓고 하니까 두 배로 이제 안 그래도 빡쳐 있는데 두 배로 더 빡치게 되는 거지. 약 올리는 거다네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불타오를 만한 사안이에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가칭이지만 네. 진짜 그러니까 그 가피님도 올렸지만은 의도는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개혁신당과 이렇게 네. 빅텐트까지 가는 거를 미리 염두에 가지고 두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그 러브레터 사인을 보낸 거라고 네. 생각은 들죠. 하지만 대차에 까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준석의 그 반응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논의가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가는 상태라 가지고 그렇죠. 조만간에 이제 정말 네. 합당을 할 거면은 이게 별로 상관이 없지.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는 아직도 거리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혁신당 그러니까 합치지 않고 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뻔히 있는데 네. 여기도 개혁미래당으로 이름을 붙인다? 이거는 정말 개혁이란 단어가 뭐 누가 맡아놓은 단어는 아니지만 네. 사실 서로 당명 안 겹치게 피해 가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게 그 나중에 선관위에서 유사당명 심사까지 거치는데 네. 야 그런데 이렇게 개혁미래당으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가칭이니까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식 당명에서 고치면 되니까 아마도 고쳐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를 거의 확정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못을 거의 방송 나와서 못을 박았어요. 네. 개미당으로 불러달라고.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될 공모는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것 같고 네. 엉망진창인 거죠. 그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들이 다 개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개미가 돼버리니까 벙찔 수밖에 없죠. 아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절차는 다 밟아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절차적 문제가 가장 컸다. 네네. 1차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개미당이라는 그 당명 자체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도 사실 불호에 가깝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은 억지로라도 쥐어짜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쥐어짜낼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 당명 문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이제 확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확전이 돼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 녹음실에 오면서 네. 여러분들의 트윗을 보면서 왔는데 네. 약간 이제 문제가 이제 변질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개혁 미래당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호불호로 예. 대상에 대한 호불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차에 대한 문제 제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아예
결과 자체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져가는 분위기라 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창당 절차가 마무리될 때 네. 어떤 당명이 나오든 간에 네. 어떠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 당명으로 확정됐는지를 정말 우리 신당이 새로운 미래라고 할게요. 일단 네. 새로운 미래에서 잘 설명을 해야 된다. 내일 일단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의결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 관련해서 네네. 의결이 아마 2시에 아마 있을 거예요. 2시부터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창당식을 가지는가 그렇게 지금 일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이제 갈등이 여기서 이 당명으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이제 커져 나간 것도 보면 나름의 맥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네. 납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원상이 스스로의 롤로 설정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이제 더 나가서 외연을 확장시켜 가지고 끌어들이는 게이트 역할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개혁신당이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로브콜을 정말 심하게 날려요. 엄청나게 저자세로 보일 만큼 이렇게 자세를 네, 낮추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한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다 주고 싶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아무리 개인 상현을 전제로 하지만 너무 나갔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방송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작 원상이랑 우리 이제 새로운 미래랑 그동안 이제 합당되는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놓고 보면은 작년 12월 이제 원상이 국회에서 우리랑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면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원상 측에서 나름의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제껴놓고 일단은 우리 쪽 우리랑 같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중에 이제 원상에 불만 갖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쟤네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틱틱대고 딱딱하게 울고 막 그러더니 그래 놓고서 이준석한테는 저렇게 설설 기고 살랑대냐고 충분히 티껍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에 충분히 참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협상 파트너니까 어찌됐든 간에 같이 갈 사람이고 같이 갈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꾹꾹 눌러왔는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이 당명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등이 확산되는 갈등이 확산되는 이제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있다. 어떤 문제냐? 뭐 이제 이게 지금 뭐 당명 이거 안 바꾸면 탈당하겠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반응까지는 제쳐놓더라도 비판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뭐 인신공격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추측들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입니다.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싶거든요, 사실. 뭐 이제 뭐 원상의 속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정리돼 가지고 놔두는 그런 네. 글도 있고. 많은 보면은 분들이 이제 항의의 표시로 네. 그 글들을 이렇게 타래로 계속 복붙해가지고 복사해서 이어서 이렇게 붙여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정말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상이 이러는 이유는 네. 그냥 이낙연 위원장 주도의 당이 싫고 그다음에 새미래가 어쩔 수 없이 연합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미래 대연합만으로는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한 거고 총선 승리와 대선보다도 일단 자기들의 보시는 먼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배지 유지가 네. 먼저고 네.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이게 제일 굴욕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개혁 미래 연합인가 지금 개혁 미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만약에 안 되면 네. 국민의힘으로 가버릴 태세다. 네.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공천 보장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네. 네. 이거는 정말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표현까지는 정말 웬만하면 안 쓰고 싶지만 정말 gel다술줄입니다. 이거는. 악의적이죠. 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는 추측에서 끝내야 될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뇌피실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이런 짓거리가 싫어서라도 탈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의미를 당해왔으니까. 네. 근데 똑같아 보이는 똑같은 수준의 이런 대응 반응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는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들만의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외부에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어저께 신정현 위원장이 그런 트윗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당원들의 우려를 비판은 네. 매우 정당하고 정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정말 태클을 거는 거다라고 이런 흐름으로 가버리면은 신정현 위원장이 굉장히 포지션이 곤란해지는 그렇죠. 게 난처해지는 거죠. 네. 이름보다는 절차, 그러니까 이름도 물론 이름도 싫긴 하지만은 싫긴 하지만 네. 그렇게 싫은 이름을 억지로 이제 찍어 누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막 거기에 이제 비판 포인트를 맞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불호의 그 이름이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건 아닌데 싶긴 하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이런 식의 비난이나 네. 아니면은 그 선을 넘는 공격은 네. 아닌 거죠. 그건 이제 뭐 명분이 뭐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죠. 많이 참으셨다가 터진 거는 당연히 저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터져도 이렇게 터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상 없어도 된다. 네네네.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저자세로 원상한테 저자세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네네. 또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으니까 네. 뭐 이준석까지도 네. 사실 염두에 들 수도 있는데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네, 지금 맞아요. 네,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 태도의 문제죠. 네. 완전히 그냥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말자. 닫아놓지는 말아야 이 되지만 정도 수준인 거죠. 하지만 이제 너무 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좀 그 톤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네네.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쭉 내려놓고 봤을 때 우리가 10% 넘어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뭐 샤이 지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2배, 3배 뛰어넘는 그런 지지율의 변화는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선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전국구 단위 여론조사고 네.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네. 뭐 3등 해도 한석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지역구에서. 지금 이제 뭐 비례표만 한번 가지고 따져봅시다. 비례가 지금 47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에서 한석을 먹으려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네. 기존 준 연동형으로 하면은 그 47석 중에서 30석이었나? 네. 그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였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고 아예 못할 연동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단. 네, 네. 그러니까 그 병립형으로 간다고 봤을 때 이게 뭐 권역별이든 아니면 네, 기존의 네. 병립형으로 가든 7%는 먹어야지 한석이 나와요. 한석.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 지지율이 딱 그 수준이에요. 한석 수준. 네. 그리고 이제 원상 측에서 뭐 NI를 중심에 세우는 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는 이낙연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배격한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선거는 총선이에요. 일단
네, 그렇죠. 이낙연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선거가 아니에요. 총선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다 NI 보고 들어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금 NI 보고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다 들어왔는데 NI를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그럼 뭐 어디서 또 사람들이 더 들어올 거냐면 들어올 사람은 이미 다 들어왔다고 우리 당에. 네, 5만. 더 들어올 사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는 더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가 영업되고 하면서 더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NI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 이게 어디 의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갤럽은 본래 이제 항상 자체 조사를 하는데 음. 의뢰받아서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차기 후보군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이재명이 각각 26%를 가져갔고 네네. 그 다음에가 이준석, 이낙연, 홍준표예요. 네. 3%씩 가져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모르겠음 아니면은 이제 네. 아주 군소 후보 네. 이렇게 2% 이하 이런 거고. 지금 이제 뭐 이게 대선까지 갈 지지율은 절대 아닐 것이고 아니지만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재 스코어가 네. 딱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NI를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끌어모은 게 딱 이거라고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이상 없다고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야 되고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당 만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회가 누구의 것도 되지 않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봐요. 네네.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될 신당은 누구의 것도 아닌 신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누구는 NI 보고 들어오고, 뭐 누구는 조홍천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네. 김정민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준석까지 끌어들이면 이준석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들어왔을 때 최소한 뭐 서로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 배격은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은 합당이 물 건너 가더라도 네. 특히나 총선 끝날 때까지는 네. 서로 총구를 향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전략적으로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다가 총구를 겨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가장 절박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원상이나 이준석도 지금 지가 출마해서 대통령 될 생각은 없잖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할 거 아니야? 당장에.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제일 절박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저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가진 당원수가 가장 많다고? 당원수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랑 원상과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우리는 소치랑 불을 가졌어요. 근데 원상은 쌀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결렬이 되잖아요. 원상은 생쌀 씹어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솥하고 불밖에 없어요. 그 뭐 물 끓여가지고 물 마시고 있을 거야.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협상이 만약에 합당을 못하면 둘 다 손해지만은 더 큰 타격은 우리가 입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역이 한 명도 없고 현역이 없다는 거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는 그 기초의원들이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보완을 해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비할 바는 못하거든요. 조직 장악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당번호가 저 14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총선 때. 여론조사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거 보고 가장 바닥으로 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다. 연 위원장님도 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막상 나와보니까 더 춥다고. 그게 정말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대고 야,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철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렇게 될 거였으면은 지금 이낙연 대통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연 위원장님이 연설마다 춥다는 말씀을 왜 하신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도 성질 나고 원상 티꺼운데 참아야 돼요. 그게 이낙연 지지자로서 할 수 있는 전부야.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일단은 미래대연합은 아예 지금 한 식구가 됐으니까 네. 그 내일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예. 있어요. 이의는 정당하게 제기를 해야지 막 그런 추측으로 누구를 음해를 네네네. 한다든가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마음만 상해요.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그거를. 네, 그렇죠. 그걸 똑같이 타인은 타면 안 되죠. 개딸들이 계속 지금도 이낙연한테 하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당 만든 거고 대통령 되려고 네. 한 거라는데 기득권 지키려고 네. 한 거라고 하는데 네. 그 이낙연을 지금 원상을 바뀐 거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파악이 아니라 다들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정을 하기 싫으신 거지. 근데 우리 현실은 그 자체로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내일은 일단 창당까지는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는 총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사실 그 사이에 뭐 이준석이 있기야 하겠지만 개혁신당이 네. 뭐 전망이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합당될 가능성은. 네. 뭐 그러면 그렇다면은 근데 선거 연대라도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네. 서로 최대한 표 안 깎아 먹도록 우리끼리.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두 개의 말을 잊지 말자. 네. 당부하신 거니까 네. 지지자라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내일 그럼 혹시 뵙게 될 수 있는 분들은 여의도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